이게 대체 뭐예요? 엄마 지금 어디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사진은 또 어디서 난 거고요? 사라진 임순희가 충격적인 사진을 보내오는 바람에 서민기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골목 사이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맹경태는 이미 몇 시간째 허기진 배를 무시한 채 골목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안영사는 옆에서 말없이 수첩을 뒤적이며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아가는 시간대가 다가오는데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할머니 임순희를 찾으려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뚜렷한 단서는커녕 머리털 한 가닥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맹경태는 점점 눈빛이 어두워졌고 안영사는 애써 희망을 잃지 않으려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야 안영사, 여기저기 다 뒤져봤는데도 아무 흔적이 없잖아. 대체 어디로 가신 거야? 설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안영사는 순찰차의 기대선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다른 경찰서에도 확인해야 할 목록이 좀 남아있어요. 구조요청 기록이나 응급신고 리스트 같은 곳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맹경태는 입술을 질끈 깨물고 바닥을 노려보았습니다. 문득 맹경태는 실종 당일의 기억을 되짚어보려 애썼습니다. 임순희가 늘 다니던 산책 코스며 들러서 만두를 사가곤 하던 가게까지 일일이 살펴봤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던 맹경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날이 이렇게 저물어가는 거 보니까 오늘도 헛걸음이네. 안영사, 다음엔 어디로 가볼까? 안영사는 수첩을 뒤적이며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형님, 일단 지금은 택시 기사분들을 더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처럼 보이는 승객을 태우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모를 목격담도 있으니 너무 늦기 전에 최대한 움직여야 해요. 맹경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음을 뗐습니다. 어느덧 길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졌고 근처 가게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연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맹경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정말 의외의 장소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안영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임순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가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안영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새벽부터 다시 시작하자. 날도 어둡고 이대로 더 돌아다녀봐야 별 소득 없겠네. 안영사는 맹경태의 어깨를 살짝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만나서 주변 파출소부터 뒤져볼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각자 귀갓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맹경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임순희를 빨리 찾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안영사는 밤새 실종 신고 기록과 사고 기록을 뒤적거릴 계획을 세우며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누군가는 이 긴 수색의 끝에서 임순희를 찾게 되리라고 믿었지만 정작 어디에도 임순희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점점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서서히 구름에 덮이던 오후였습니다. 임순희는 마을 어귀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근처 도로에서 요란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오토바이가 크게 미끄러지며 한 여성에게 돌진하는 듯 보였습니다. 임순희는 몸을 날려 여성을 밀쳐냈습니다. 덕분에 여성은 구사일생으로 사고를 피했지만 임순희는 오토바이와 부딪혀 도로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넘어진 임순희를 본 한성민은 놀란 눈빛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떡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임순희는 머리를 감싸 쥔 채 일으켜 세워주려는 한성미에게 희미하게 손짓만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통을 견디는 모습이 안쓰러웠던 한성민은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순희를 응급실로 옮긴 한성민은 순간의 사고에 죄책감을 느껴 개인 병실까지 직접 마련해 주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임순희는 도무지 곤란한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자책하고 있을 한성미를 바라보며 걱정 말라는 듯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정이 필요하다니까요. 뭔가 필요한 건 없으세요? 임순희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고개를 작게 저으며 한성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괜찮으니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는 위로를 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성미는 여전히 떨리는 가슴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만약 임순희가 밀쳐주지 않았다면 본인이 크게 다쳤을 테니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임순희의 상태를 확인했고 한성미는 이런저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의사는 골절 위험성은 없으나 타박상이 심하니 며칠은 쉬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순희는 여전히 과묵하게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성미는 옆자리에 서서 임순희를 지그시 응시했습니다. 결국 한성미는 어르신께서 대신 다치셨으니 평생 갚아야 할 은인이라고 생각하며 치료비와 간호 일체를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임순희는 감사를 표현하듯 살짝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혼자서 감내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날은 어둑해졌고 병실 안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임순희는 응급 환자들의 분주한 소리를 들으며 낯선 침대에 누운 채 불편한 마음을 삼켰습니다. 한성미는 창가에 서서 괜스레 수시로 고개를 돌려 임순희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듯한 임순희의 태도는 묘하게 단호했고 한성미는 그 모습이 더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환하게 떠오른 아침 햇살이 파출소 유리창을 비출 무렵이었습니다. 맹경태와 안영사는 이미 사건 서류 더미를 책상에 펼쳐놓은 상태였습니다. 밤새 실종자 목록과 병원 이송 기록을 대조하느라 둘 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임순희의 행방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두 사람의 의지를 지탱했습니다. 형님, 지난주 접수된 사고 관련 서류랑 병원 이송 기록을 여기 다 모아봤어요. 어르신으로 추정되는 분이 같이 갔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맹경태는 꾸벅꾸벅 졸며 서류를 넘기다가 번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좋아, 빨리 살펴보자. 벌써 일주일 넘게 소식이 없는데 더 늦어지면 큰일이야. 두 사람은 부지런히 문서를 뒤적이며 사고 시간, 장소, 피해 정도 등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뚜렷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때 안영사가 옆 책상에 놓인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 여기 한번 보세요. 노인 환자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성함이 정확히 적히진 않았는데 나이랑 부상 정도가 임순희 어르신이랑 꽤 비슷해 보여요. 맹경태는 즉시 노트북 쪽으로 몸을 바짝 당겼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갔다는 거야? 지역은 어디고? 안영사는 메모지를 꺼내 병원 정보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강남구 쪽에 있는 개인 병원이래요. 이 정보 토대로 직접 확인하러 가보면 어떨까요? 맹경태는 안영사가 적은 주소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서서히 희망이 솟았습니다. 설마 임순희가 거기에 있을까? 하는 기대가 슬며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맹경태는 서둘러 자켓을 걸치며 재촉했습니다. 좋아, 안영사. 얼른 출발하자. 빨리 가서 확인해야 해. 안영사는 컴퓨터를 정리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네, 형님.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파출소를 나서 순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맹경태는 가슴 안쪽이 쿵쾅거렸습니다. 단서가 정말 임순희의 행방과 이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안영사는 핸들을 잡고 먼 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찌뿌둥했던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맹경태는 그 하늘빛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정말로 임순희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두 사람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바쁘게 뛰어다니던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맹경태는 한성미가 머물던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한성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맹경태는 숨이 턱에 닿도록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을 고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임순희 어르신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성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저 미안하지만 이미 떠나셨어요. 깨어나시고는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거든요.
별다른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가셔서 저도 난감한 상황이에요. 맹경태는 순간 모든 힘이 빠지는 듯 벽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이나 답답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한 맹경태는 한성미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한성미는 사고 당시 이야기를 차근차근 꺼냈습니다. 임순희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쳤고 간단한 치료가 필요해 개인 병실에서 지내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왜 떠나신 거예요? 어르신이 뭔가 말은 하지 않았나요? 한성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전혀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본인을 돌보지 말라는 듯 손짓으로 괜찮다는 의사만 전하셨죠. 깨어난 날 새벽에 간호사가 병실을 확인했는데 이미 어르신이 사라지신 뒤였대요. 맹경태는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대체 임순희가 왜 이렇게 자꾸 떠돌아다니는 걸까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한성민은 마음 쓰이는 듯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분이신가요? 정말 면회를 오시지도 않고 그냥 혼자 계시던 모습이 너무 걱정됐는데. 맹경태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가족입니다. 꼭 찾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혹시 병실에 있던 짐 같은 건 없었습니까? 어떤 단서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한성민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진료비도 조금 두고 가셨는데 반대로 제가 더 미안해질 정도였죠. 맹경태는 씁쓸한 표정으로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낮에 햇살이 쏟아졌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침침했습니다. 이미 떠나버렸다는 임순희.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맹경태는 임순희가 혹시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안영사에게 연락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성민은 그런 맹경태를 지켜보며 임순희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을 듯한 두 사람의 관계가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은은하게 비치는 병원 로비였습니다. 임순희는 벤치에 앉아 작은 가방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옷가지와 소지품을 대충 정리해 넣고 건물을 나서려는 찰나였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임순희는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실루엣, 바로 서민기가 호텔 라운지 표지판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민기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는 세련된 외모의 강진아가 살짝 기대선 채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임순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의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손녀 사위 서민기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왜 낯선 여인과 함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두 사람은 어딘가 다정해 보였습니다. 어째서 저 아이가 다른 사람과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임순희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뒤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곧장 호텔로 향하는 서민기와 강진아를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커졌습니다. 넓은 호텔 로비에 들어선 뒤 서민기와 강진아는 손바닥을 맞부딪히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손녀 사위가 정말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이었나? 임순희는 잠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맹공이를 놔두고 다른 사람과 이런 모습이라면 불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호텔 카페 앞에서 와인을 주문하는 서민기와 강진아를 본 순간 임순희는 더 이상 그들을 똑바로 바라볼 자신이 없어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희가 알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이런 상상이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뒤를 쫓기로 했습니다. 공희가 더 크게 다치기 전에 사실을 알려야 해. 이런 마음으로 임순희는 가슴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서민기와 강진아를 쫓아 호텔 복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정말 서민기가 맞는지, 혹시 임순희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본 서민기의 얼굴은 분명 그 모습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뒤따르던 임순희는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순간 서민기가 강진아의 허리를 살포시 감싸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임순희는 잠시 굳은 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암담한 생각만이 임순희의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자리를 잡은 서민기와 강진아는 잔을 부딪히며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강진아가 빨간 입술로 잔을 살짝 문 뒤 웃음을 터뜨렸고 서민기는 옅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찍 귀가해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서민기는 일부러 핸드폰 전원을 꺼둔 상태였습니다. 오늘만큼은 복잡한 생각 다 잊고 신나게 놀자. 알았지? 서민기는 창문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랑 이렇게 있는 거 사실 좀 찝찝하긴 해. 그래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 강진아는 잔을 기울이며 부드럽게 눈길을 보냈습니다. 후회 안 해? 나랑 있는 게 불안하면 말해. 그냥 돌아가도 돼. 서민기는 가만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감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난 이미 뒤돌아갈 길을 놓친 것 같아.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어. 두 사람은 금세 와인을 비워냈습니다. 술 기운이 스며들자 서민기는 평소보다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강진아가 서민기의 팔을 살포시 잡자 서민기는 그 손길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둑해진 라운지 조명 아래서 강진아는 서민기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방으로 올라갈까? 여긴 아무래도 시선이 신경 쓰여. 서민기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한 복도를 거쳐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갈 때 서민기는 바닥만 응시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강진아는 멈춰 선 뒤 서민기의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여기까지 왔잖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민기는 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든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멸감, 불안, 허무함이 뒤섞여 서민기의 심장을 마구 쥐어뜯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서민기는 몸을 돌려 뒤로 가야 한다는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강진아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서민기는 10층 버튼을 누르고 천장에 달린 표시등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 이런 사실을 절감하며 서민기는 얼어붙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넓은 호텔 복도의 정막이 감도는 가운데 임순희는 벽에 몸을 바짝 붙여 서민기와 강진아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객실 문이 스르륵 닫히자 임순희는 입술을 질끈 물고 가슴속 통증을 억눌렀습니다. 맹공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 서민기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과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니. 목도 메고 눈가도 뜨거워졌지만 임순희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증거부터 챙겨야겠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막 문이 닫히는 순간을 찍어두면서 임순희는 마음 한구석에서 의문이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냐? 혹시 서민기를 오해하는 건가? 이미 목격한 장면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손녀 사위 서민기가 자발적으로 강진아와 함께 호텔 방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서민기와 강진아가 객실 안에서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문이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순희는 경악과 허탈함이 뒤섞인 감정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 공희가 이 사실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이런 상상을 하자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니 임순희는 그저 죄책감과 분노 사이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잠시 고민 끝에 임순희는 카메라 모드를 동영상으로 전환했습니다. 혹시라도 서민기와 강진아가 함께 나오는 장면을 확실히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돼가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임순희를 붙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지켜보며 힘든 일은 직접 해나가야만 하던 임순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그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카메라가 롤링을 시작하자 임순희는 소리도 없이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복도는 인적이 드물어 방해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맹공이를 위해서라면 이 모든 걸 감수해야 했습니다. 우리 공이 다치기 전에 진실부터 밝혀야 해. 이런 일념으로 임순희는 계속해서 녹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도와줄까요? 건너편에 있는 방 청소 도우미는 그렇게 묻는 듯 시선을 보냈고 임순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늦은 밤 강명자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강명자는 낯선 번호라 의아했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임순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야, 너무 놀라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봐. 강명자는 숨이 턱 막힌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던 임순희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곧이어 도착한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 객실 문 앞에서 나란히 서 있는 서민기와 강진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공이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고 있는 거야? 강명자는 소스라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릿하게 들리는 임순희의 목소리가 진정하라고 말했지만 강명자는 이미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살피며 합성이 아니냐고 스스로 부정하려고 해봤지만 각 사진마다 찍힌 서민기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명자야, 진정하고 들어. 공이가 알면 너무 큰 충격받을 거야. 먼저 네가 제대로 확인하고 움직여야 해. 나도 쉽게 결정한 건 아니야. 근데 경태는 계속 날 찾으러 다니느라 정신없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더라. 강명자는 휴대폰을 던질 듯 분노하다가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어디 계신 건데요? 왜 갑자기 사라졌다가 이제야 연락 주신 거예요? 임순희는 짧은 침묵 후 낮게 은조렸습니다. 그 일은 나중에 얘기하자. 이 사진들을 어떻게 쓸진 네가 알아서 해. 그래도 공인은 네가 지켜줘야지, 안 그렇겠니? 강명자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맹공이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여러 감정이 치솟았지만 결국 강명자는 거칠게 호흡을 고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명백했습니다. 서민기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맹공이에게서 서민기를 떼어놓아야 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곧장 행동에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길로 강명자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차피 밤중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소중한 딸이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이 모든 걸 당장 해결해야겠다는 결심만이 강명자의 머릿속을 뒤덮었습니다. 정주리의 집 앞마당에 도착한 강명자는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밤늦은 시각이라 깜짝 놀란 정주리가 문을 열며 화를 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이리 시끄럽게 굴어? 이 시간에 이러면 다들 깰 거 아니야. 하지만 강명자는 숨조차 고르지 않은 채 휴대폰 사진을 정주리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봐봐. 이게 네 아들이 하는 짓이야. 유부남이 아내를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정주리는 처음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사진 속 인물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갑작스런 심장에 두근거림이 몰려오는지 정주리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이거 합성 사진 아니야? 아니, 우리 민기가 저럴 리 없어. 강명자는 격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합성은 무슨, 직접 보라고. 날짜, 시간, 장소 다 딱 맞아. 여기 찍힌 여자, 이게 강진아잖아. 정주리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을 질끈 감으며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민기가 그럴 애가 아니야. 분명 무슨 오해나 사정이 있을 거야. 제발 흥분 좀 가라앉혀. 강명자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오해고 뭐고 간에 지금 이게 말이 돼? 임신한 내 딸을 속이고 다른 여자랑 호텔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주리는 어떻게든 서민기를 두둔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진 속 증거가 너무나 확실해 도무지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명자는 복받친 감정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이걸 어쩔 셈이야. 공희한테 말할 거야? 강명자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꺼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당연히 말해야지. 어머니도 다 봤어. 나 이걸 그냥 넘어갈 생각 없어. 정주리는 무슨 말이라도 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강명자는 분노에 휩싸인 채 대문 밖으로 돌아섰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정주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주리는 손을 부르르 떨며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맹공이에게 알려진다면 모든 게 산산조각 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것을 정주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방문을 열고 들어온 강명자를 본 맹공이는 놀라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강명자의 표정이 워낙 험악해 무슨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강명자는 아무 말 없이 캐리어부터 꺼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캐리어는 또 왜 꺼내? 강명자는 맹공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외쳤습니다. 빨리 짐 싸. 여기 더 있으면 네 인생만 망가진다고. 얼른 움직여. 맹공이는 놀란 눈으로 강명자를 바라보다가 곧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강명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지 좀 말해줘. 갑자기 이러니까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 강명자는 답답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포착된 서민기와 강진아의 다정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숨이 턱 막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서 팀장님이 다른 여자랑 어떻게? 강명자는 캐리어를 침대 위로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말하기도 싫어. 이런 꼴 당하면서 여기 더 있을 이유 없어. 엄마가 널 지켜야지. 지금 당장 나가자. 맹공이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서민기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강명자는 맹공이를 재촉했습니다. 시간 없어.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거기 가면 네가 좀 숨 돌릴 수 있을 거야. 망연자실한 맹공이는 결국 캐리어를 열어 서둘러 옷가지를 집어넣었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고 두 손이 떨렸습니다. 강명자는 그런 맹공이의 등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재촉했습니다. 엄마가 너부터 보호해야 돼. 서 팀장님이든 뭐든 이제 다 필요 없어. 빨리 집에 가서 생각 정리해. 맹공이는 캐리어 손잡이를 움켜쥐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제대로 살아온 게 맞는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의심할 정도로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복도를 나서면서도 서민기가 문을 열고 나와 오해였다고 말해주길 바랐지만 그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수선한 상태로 강명자의 집에 돌아온 맹공이는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믿어왔던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린 뒤라 맹공이는 얼굴조차 무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물 한 컵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구단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힘들면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마. 맹공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민기가 아닌 구단수의 걱정 어린 눈빛과 마주치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참아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순간에 다 무너진 기분이야. 구단수는 약간 망설이다가 맹공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말해. 법률적으로도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줄게. 맹공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민기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었지만 이미 그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 회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배신감이 후끈후끈 치솟았습니다. 차마 울음을 터뜨릴 수 없어 맹공이는 견고한 얼굴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야 해.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네가 기운 차려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지. 맹공이는 구단수의 진심 어린 걱정에 작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단수야, 고마워. 이혼이든 소송이든 나 혼자선 너무 무섭더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볼게. 구단수는 부드럽게 맹공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공희야,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 사람인데 왜 참아. 난 네가 울어도 상관없어. 맹공이는 구단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서민기에게 받은 상처가 워낙 컸지만 그래도 구단수가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니 막막함이 한결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명자에게도 사정을 전해 들은 구단수는 더 이상 맹공이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맹공이의 손을 잡은 채
구단수는 같이 이겨내자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맹공이도 작은 희망을 붙들고자 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이 배신으로 얼룩진 현실에서도 의지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겨우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던 맹공이 앞에 서민기가 찾아왔습니다. 서민기는 전보다 훨씬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맹공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서민기의 간청에 마지못해 거실로 들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맹공이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 팀장님, 왜 오셨어요? 아직 하실 말씀 남았나요? 서민기는 맹공이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공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맹공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민기를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서민기는 맹공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기가 바람을 폈다는 배신감이 맹공이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근데 왜 그러신 건데요, 서 팀장님? 대체 왜 날 배신하신 거예요? 서민기는 목이 메어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너무 힘들어서 잠깐 흔들렸다고 해야 하나 솔직히 정신이 없었어. 맹공이는 덤덤한 듯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모모 유산됐어요. 서민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다 망쳤다는 사실이 온몸에 와닿는 듯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줄 순 없겠니? 맹공이는 울먹이는 서민기를 가만히 노려보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지쳤고 서민기에 대한 믿음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뭘 어쩌라는 건데요? 나 서 팀장님이랑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세요. 서민기는 두 손을 벌벌 떨며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기세였지만 맹공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미련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고통과 서민기의 배신이 겹쳐 맹공이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민기는 고개를 떨군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모든 걸 망쳐버렸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맹공이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렀지만 도무지 서민기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느덧 재판정에 선 서민기는 긴장으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심판이 내려질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서민기의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방청석은 조용했고 맹공이의 변호인은 진중한 태도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서민기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중얼거리는 듯 했습니다. 판사는 근엄한 목소리로 맹공이 측 변호인을 향해 질문을 마친 뒤 선고문을 낭독할 준비를 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쳐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본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 서민기가 혼인 파탄에 책임을 주된 원인으로 제공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 맹공이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상당한 액수로 지급하길 명합니다. 선고문이 낭독되는 순간 서민기는 침을 삼켰습니다.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거액의 위자료라는 단어가 서민기의 머리를 세차게 강타했습니다. 이 결혼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돌이켜보니 모든 게 스스로 저지른 실수 때문이었다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이 혼인 파탄에 대해 피고가 가정에 심각한 배신을 가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피고는 즉시 판결에 응하고 금액 지급을 이행하라. 서민기는 꼭 쥔 주먹을 풀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정 곳곳에서 짧은 한숨소리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서민기는 법정문이 열리자 비틀거리며 나가려 했지만 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라는 허탈감에 온몸이 무거워진 듯 했습니다. 가까스로 복도에 나선 서민기는 벽에 기대선 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에는 끝없는 후회와 자책만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았다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습니다.
서민기는 길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하며 차가운 공기 속에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 서민기는 스스로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왔음을 절감했고 더는 아무런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